결혼. 밖에서 돌아오면 마치 깊은 산 인적 없는 산사에 들어온 기분이 들 정도였다. 현식이 없다는 사실이 이토록 허전하고 집안이 텅 빈 것 같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또한 이렇게 불편하리라는 것도 예상치 못했었다. 수빈도 현식이 있을 때는 상욱이 방을 자기 방 드나들듯 드나들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어쩐 일인지 서먹해하며 상욱이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수빈과 상욱은 집안에서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쉘브르라는 찻집을 자주 찾게 되었다. 쉘브르에서는 언제나 엘비스의 러브 미 텐더를 들을 수 있었다. 러브 미 텐더는 상욱과 수빈이 모두 아주 좋아하는 노래였다. 그들은 엘비스의 잔잔한 노래를 음미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상욱은 요즘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자식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가 고향에 참한 신부감을 물색해 놓았으니 틈나는 대로 내려와 선을 보라고 재촉이 대단했던 것이다. 지금 형편에 수빈을 사랑한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수빈에게 지금 당장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상욱은 혼자서 애만 태우고 있었다. 오빠, 무슨 고민 있어? 왜? 요즘 말도 잘 안 하고 얼굴빛도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럴 일이 있다. 나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상욱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수빈과는 언제 결혼하자고 확실하게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둘이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무언의 합의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해버리자고 상욱은 생각했다. 수빈아, 우리 결혼하자. 수빈은 상욱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표정이었다. 뭘 그렇게 많이 쳐다보니 무한하게. 오빠?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오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말짱해. 수빈은 상욱의 심각한 표정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우린 아직 학생 신분이잖아. 게다가 이제 겨우 3학년이고 더구나 현식 오빠는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오빠 제쳐두고 내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빠가 생활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오빠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생활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정식으로 청혼하라고. 그땐 아무 미련 없이 오빠 마누라가 되어줄게. 알았어? 야, 너 내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니?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고는 하는 소리니? 나 지금 3년 초과에 빠져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수빈아,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어떠니? 현식이가 군에 간 뒤 너희 부모님 만날 한숨으로 나를 보내시지. 또 현식이가 있을 때는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니? 게다가 시골 부모님은 차만색 씨 있다고 선보러 내려오라고 성화시지.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니? 뾰족한 해결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야, 이 바보야. 내가 언제 지금 당장 결혼하자 했니? 그냥 결혼하자 했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너와 나의 관계를 너희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주자는 거야. 그러면 너희 집에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고 우리 집에서도 더 이상 선보라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냐. 난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줄 알았잖아. 왜? 당장이 아니라서 섭섭하니? 뭐야, 이런? 수빈은 주먹으로 상욱의 가슴을 쥐어박았다. 오빠가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아낼 자신은 있어? 염려 마. 현식이는 이미 내 처남이 된 지 오래고 부모님이 문제인데 그건 내가 책임진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고향에 내려온 상욱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서 올 수 없다 하더니 웬일로 내려왔느냐? 전화도 없이 갑자기 내려와 무릎 꿇고 진땀을 흘리는 상욱에게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실은 제 결혼 문제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상욱이 아버지의 얼굴이 대번에 환히 밝아졌다. 오, 그래. 아주 반가운 일이구나. 그래, 내가 말하던 교수를 보겠느냐? 아닙니다. 실은 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실은이라니? 그럼 벌써 사귀고 있는 교수가 있다는 말이더냐? 답답하구나. 어서 말을 해보거라. 네. 상욱은 그동안 수빈과의 관계를 소상하게 말하고 수빈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러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상욱이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된다. 그러나 이제라도 안 된다 하시면 모든 일은 끝장이 나고 만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상욱의 마음이 좌불안석이다. 언젠가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상욱이 마음을 읽은 어머니의 말이었다. 그래, 수빈이 참한 교수지. 누구라도 아들 가진 부모라면 탐나는 며느리감이더구나. 얼굴도 그만하면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좀 약해 보이는 것 같더구나. 아버지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욱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상욱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임자는 벌써 수빈 학생을 며느리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오. 네, 그랬으면 해요. 상욱에게 눈을 돌리는 아버지의 표정이 의외로 밝았다. 그래, 시대가 시대이니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큰 허물 없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 옛말에 남아 15세면 호패를 찬다 했느니라. 그런데 내 나이 이미 성년이 되었으니 장가들어 후사를 이어야지. 내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장가들여 손자를 하나 보고 싶었다마는 공부하는 학생이라 여지껏 참아온 게야. 그러나 상호가 결혼이라 하는 것은 일륜지대사다. 그리고 결혼이라 하는 것은 본인과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결합하는 것이며 사람을 한번 선택하는 데 따라 평생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이다. 너는 근 5년 동안을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하고 지냈으니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 내 생각에 그대 교수에게 너희 평생을 맡겨도 후회 없으리라 자신하느냐? 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면 되느냐? 아버님께서 직접 청혼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냐, 그렇게 하마. 상욱은 날아갈 듯 기뻤다. 가장 큰 장벽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쾌히 허락해 주시다니. 이제 머지않은 날에 아버지가 상경하여 수빈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청혼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빈과의 결혼 문제는 순풍이 돋단 듯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상욱 아버지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상경하여 수빈의 부모와 마주 앉았다. 정식으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상욱 아버지는 현식의 안부를 묻고 몇 가지 인사치레를 한 다음 상욱과 수빈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제 수빈과 상욱의 혼사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상욱과 수빈은 문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거렸다. 이윽고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다. 안방에서 상욱과 수빈을 불러들인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예정된 수순이긴 하였으나 막상 결혼 문제로 양가의 어른들 앞에 앉으니 두 사람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할 뿐이다. 편히들 앉아라. 상욱 아버지가 그윽한 눈빛으로 상욱과 수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아주 환한 웃음꽃이 피어있다. 상우가 내가 나에게 부탁한 혼사 문제를 여기 양주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청혼을 드렸다. 미숙한 너를 사위로 받아주십사 하고 이제 우리 양가는 사돈의 인연을 맺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제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부터는 매사의 공경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토록 하거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육간 저에게 수빈이를 맡겨주신 수빈이 아버님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양가의 부모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참말로 고마운 것은 인혁이 아니라 내 쪽인 것 같으야. 아무래도 너들 사이가 심상하지 않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쉽게 내 사이가 될 줄은 몰랐지. 사람의 인연이란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벼. 그리고 현식이가 군대 가고 나서 가슴이 뻥 뚫린 것맹이로 허전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사위 자식을 주신 어르신께도 감사드리는만요. 수빈은 머리를 깊게 숙인 채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얼굴은 새빨간 능금빛이었다. 참말로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것인가비요. 우리 집 하숙생이 100년 손님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 것이요. 야, 수빈아, 너도 멋이라고 소감을 한마디 해봐라. 농담 섞인 수빈 어머니의 말에 더는 못 앉아 있겠다는 듯이 수빈이 밖으로 나가자 양가의 부모님들이 모처럼 시름을 잇고 즐겁게 웃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상욱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했다. 지금 이 순간에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현식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하지만 현식도 지금 이 순간에 상욱의 마음을 안다면 누구보다도 축하해 줄 것이다. 현식아 미안하게 됐시야. 이성님 행복해서 죽것이야. 이성님 용서하거라이. 그날 저녁 상욱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 수빈과 머지않아 결혼하게 될 것임을 발표했다. 친구들은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며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약혼식에 앞서 약속식에 빠질 수가 있느냐며 집에 있는 수빈을 불러내 약속식을 성대히 열어주었다. 다음 날 새벽 심한 갈증에 눈을 뜬 상욱은 더듬거려 물그릇을 찾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런데 뒷맛이 이상했다. 상욱이 마신 물은 달콤한 꿀물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꿀물 한 잔 얻어 마시려면 갖은 아양을 떨어야 했는데 상욱은 혼자서 희죽거리다가 깊은 새벽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상욱과 수빈이 서둘러 자신들의 관계를 부모님께 알린 것은 모든 것을 확실히 해두고 약혼이라 하였다가 대학을 마친 뒤에 결혼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상욱이 아버지가 완강하게 나왔다. 상욱 아버지는 기왕지사 양가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니 졸업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결혼식을 올리라는 것이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날 속인 거 아니야? 당장 결혼식을 올리라는 상욱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자 수빈이 기겁을 하고 상욱에게 따지고 들었다. 내가 뭘 속였다는 거니? 오빠가 분명히 말했잖아. 학교 마치고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뭐야? 아버님께서는 당장 결혼식 하라시잖아. 그 이유가 뭐라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고 좌우지간의 문제다. 아버님 명령은 곧 법인데. 오빠 이제 보니 사전에 아버님하고 미리하게 있었던 거지? 우리 부모님 허락받으면 곧바로 결혼식 올리기로 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어떻게 너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겠니? 내 마음 하늘이 한다. 그러나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난 뒤였다. 상욱 아버지의 성격으로 보아 이미 결심을 한 일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철회시킬 수 없는 일이었다. 상욱은 난감했다. 추상 같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빈에게 당장 결혼하자 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상욱 아버지가 상경하였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분명히 상욱이 결혼 날짜를 결정하러 오셨을 것이다. 수빈은 아이의 방문을 걸어 잠가 버렸다. 이거야 정말이지.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운다더니 이 젊은 나이에 늙으신 부모와 장래 마누라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웬 말이래. 아휴. 상욱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앞일이 난감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은 상욱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다. 상욱과 수빈, 그리고 수빈이 부모까지 학교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상욱의 아버지는 큰 인심이나 쓰듯이 다음의 봄으로 나를 잡아 알리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두말 없이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상욱과 수빈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생 부부가 될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이제는 수빈도 어쩔 수가 없는지 모든 것을 상욱에게 맡기는 눈치였다.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도 막무가내인 상욱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수빈의 부모도 기왕지사 결혼하기로 한 것이니 저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상욱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며 수빈을 달랬다. 결국 수빈은 상욱 아버지의 온고집에 두 손 들고 말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조건부이긴 했지만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어 1969년 2월 7일로 날이 잡혔다. 현식이 첫 휴가 나오는 때를 맞춰 결혼식 날을 잡은 것이다. 상욱은 수빈이 너무나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비길 데가 없었다. 완고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따라준 것이 감사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은 음악 감상실 쉘브르에 마주 앉았다. 방금 내온 커피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바탕의 강풍에 시달린 상욱과 수빈은 이제 차라리 마음이 편안했다. 밀고 당기던 결혼식 날이 결정되고 나니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그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학교에 퍼질 소문이었다. 학교 참새들이 입방아에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한동안 수모를 당하겠지. 그러나 수모당할 때의 곤란함보다는 수빈과 언제나 한방에서 한 입을 덮고 잠잘 수 있다는 행복을 생각하면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혼자서 상상의 날개를 펴던 상욱이 쿡쿡거리며 웃었다. 오빠, 뭐가 우스워? 아니야, 뭐 그런 게 있어. 남은 신경질러 죽겠는데 누구 약 올리고 있는 거야? 수빈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뼈를 통한 말투였다. 그런 수빈을 쳐다보던 상욱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푸하 웃음보를 터뜨렸다. 정말 왜 그래? 빨리 말해. 그 괴상하게 웃는 이유. 수빈이 소리를 꽥 지르며 눈을 흘겼다. 그런 게 있어.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 말 안 하면 난 갈 거야. 수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상욱이 잽싸게 일어나 수빈을 주저앉혔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 꼭 들어야 되겠니?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좋아. 다른 게 아니고. 어허, 또? 우리가 결혼한 후의 일을 상상해 봤을 뿐이야. 수빈은 한심하다는 듯 상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혀를 찼다. 오빠는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넌 안 좋으니? 이 사람아, 너무 좋아하지 말게나. 자네는 결혼하는 날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거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게 아마. 그래도 나는 좋아 죽겠다. 이쁜 섹시랑 한방에서 잘 수 있고 또 한 입을 덮고. 수빈이 얼굴이 갑자기 자두빛으로 변하면서 고양이 눈이 되는가 싶더니 꼬집고 비틀고 때리는 등 상욱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잠깐 수빈아. 맞아 죽어도 이유는 알고 맞아 죽자. 헌지 벽돌듯 패는 이유가 뭔지 말이나 하고 죽여도 죽여라. 몰라서 물어. 이 엉큼한 늑대야. 함사시오. 함사시오. 상욱이 친구인 석주의 고함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상옥과 수빈이 결혼식 전날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반쪽이 반쪽을 찾아 하나가 되기로 맹세하는 성스러운 결혼식 날이었다. 상옥은 길지 않은 자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와 한 번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 내일이면 평생의 반려자를 맞아 긴 인생 여행을 떠납니다. 그 긴 여행이 누정에서 때로 태산줄령이나 깊은 강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힘든 고비고비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가슴으로 사랑하고 자신보다 상대를 더 아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쌓아 결국 부끄러움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끝이 났다. 함을 팔러 온 상옥의 친구들과 수빈의 친구들은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낸 뒤 모두 돌아갔다. 상옥과 수빈은 밤이 늦어 인적이 드문 장충당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상옥은 쌀쌀한 밤 공기에 한기를 느끼는 수빈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었다. 수빈아,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무슨 말인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할 말인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결혼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이나 석연치 않은 감정은 없니? 그런 게 있구나.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 아니야, 오빠. 오빠와 나는 꽤나 많은 날을 함께 살아왔고 그 많은 날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결혼에 대해 후회한다거나 석연찮은 감정은 조금도 없어.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있어. 걱정이라니? 그게 뭐야? 오빠와 결혼해서 한 가문의 종부로서 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얼마만큼의 내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야. 수빈아, 그럼 됐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야. 수빈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영원해졌으면 하는 거야. 오빠, 난 오빠를 믿어. 그리고 사랑해. 비록 내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인데 나의 평생을 맡기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나라고 생각이 없었겠어?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오빠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 사랑한다, 수빈아. 오빠. 상옥과 수빈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널따란 예식장 안에 결혼 행진곡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드디어 상옥과 수빈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다. 상옥이 언젠가 꿈에서 보았던 선녀같이 아름다운 신부가 미끄러지듯이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건 분명히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신부를 인계받은 상옥이 행복에 겨워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이윽고 모든 식순이 끝나 하객들의 축복의 박수를 받으며 신랑 신부가 나란히 팔짱을 끼고 퇴장했다. 그들은 양가 부모와 친족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신혼여행길에 올랐다. 부산행 열차에 올라 자리에 앉은 수빈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상옥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곤하게 잠들어 있는 수빈이 그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가 없었다. 그들을 태운 신혼열차는 천안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 남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 또한 이렇게 힘찬 것이었으면. 열차가 대구역으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을 때에야 고운한 잠에 취했던 수빈이 깨어났다. 어머, 이를 어째? 오빠, 여기가 어디쯤이야? 많이 피곤했구나. 여긴 대구역이야. 벌써 대구야? 오빠 미안해. 일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정말 무도 없는 신부다. 그치? 그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석양의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에 취했다. 열차는 밤이 늦은 시간에야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들은 해운대 관광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의 전망은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했다. 창밖으로 밤바다에 떠있는 상선들이 밝혀놓은 불빛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저 멀리서 띠처럼 하얗게 밀려와 백사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지난날이 아름답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그들만의 아름다운 미래의 성을 쌓아갈 것이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도 기꺼이 따라 죽겠노라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며 손가락을 걸기도 했다. 가슴이 안긴 수빈의 촉촉히 젖은 머리 내음이 향기로웠다. 상옥은 수빈의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지런히 쓰다듬어 노랑 머리끈으로 묶어주었다. 수빈은 뭔가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지 풀이 죽어 있었다. 오빠, 나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왜? 오빠 사고 당했을 때 나 약속했었거든. 오빠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당신을 따르겠다고 기도했는데 오빠하고 결혼해버렸으니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실 거야. 바보, 우리가 결혼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야. 그 말에 수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지? 나는 오빠와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 오빠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수빈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는 듯 상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오빠, 평생토록 나만 사랑할 거지? 그래, 내 생명이 있는 한 너만을 사랑할 거야. 아니, 내세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수빈이 너만을 사랑할 거야. 상옥은 살며시 수빈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들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감미롭고 환상적인 미지의 초야를 위하여.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밤의 깊고 깊은 포옹은 그들밖에 아무도 모르는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상옥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니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옥 부모님이 신식 결혼식이 너무 싱거웠다며 동네 친지들을 초대하여 전통 혼례식을 다시 치르자고 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예식장이 결혼식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전통 혼례식의 엄숙함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정돈시켜주는 의미가 있었다. 단장의 출산. 학교 문제와 현식의 군복무 중이어서 상욱의 신혼살림은 수빈의 집에서 꾸리게 되었다. 그들이 예측한 대로 결혼하고 한동안은 캠퍼스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상욱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놀림은 부러움과 시세음이었다. 행복한 신혼살림이 시작된 지도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수빈이 표정이 굳어 있었다. 생각해보니 벌써 여러 날째 우울해한 것 같았다. 수빈아, 무슨 걱정했니? 아니야. 아닌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공부가 잘 안 되니? 실은 나 휴학기를 내든지 자퇴원을 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뭐? 무슨 엉뚱한 소리야. 이제 잠잠해졌잖아. 그런 게 아니고 사정이 생겼어. 무슨 사정? 학교까지 그만둘 만한 사정은 없잖아. 실은 수빈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상욱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사실은 나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뭐? 병원? 왜?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 임신한 것 같아. 조심한다고 했는데. 상욱은 머리가 띵했다. 충격이었다. 정말 수빈이 아기를? 그러면 수빈이 학교는? 안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는 맞춰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면서도 상욱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러고 보니 수빈이 임신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요 근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늘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었다. 또 전에는 안 하던 군것질까지 했다. 정말이야? 아직은 확실히 모르잖아. 거의 확실할 거야. 그럼 어떡하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기가 확실하면 낳아야지. 너 배불뚝이로 학교에 다닐 수 있어? 지금 학교가 문제가 아니잖아.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상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어린 나이에 어쩌면 저렇게도 아름답고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수빈이 너무도 대견스러웠다. 상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빈이 얼굴에 사정없이 키스를 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수빈을 들쳐업고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숨이 차서 방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상욱이 품에 안긴 수빈이 곱게 눈을 흘기며 응석을 부렸다. 이제 보니 오빠도 기다렸던 거지? 아니야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우리 약속했잖아.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 갖지 않기로.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해? 사실은 지금 기분이 되게 좋다. 그런데 수빈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가 학교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려는 마음과 우리 아버님 생각해 주는 거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학교는 마쳐야 돼. 그래야 내가 장인 장모님 그리고 현식을 떳떳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일은 너와 나만 하는 걸로 하자. 아이는 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되잖아. 어때 내 생각이? 수빈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빠의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오빠를 꼭 닮은 아이나 예쁘게 잘 기를 거야. 수빈은 이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었다. 이미 결혼을 한 몸인데 아이가 안 생겼으면 몰라도 기왕에 생긴 생명을 유산시킨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시아버지가 일각의 여삼수처럼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었다. 상욱은 수빈의 단호한 결심을 바꾸지 못하였다. 아니, 못하였다기보다는 그러한 수빈이 대견하고 고맙다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단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내일 엄마하고 병원 갈 거야. 다음 날 수빈은 오전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들러 확인해 보기로 했다. 상욱은 학교에 가서도 교수님의 강의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빈의 모습만 아른거렸다. 상욱이 집에 돌아오자 장모님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다. 수빈이 아기를 가진 것이 확실하구나. 김서방 축하하네. 장인어른의 축하 말씀이다. 여보게 벌써 석 달째로 접어든다네. 애들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참말로 어른이 되어버렸시야. 상욱은 장인 장모님께서 저렇게 좋아하시니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시라도 빨리 수빈이 임신한 사실을 집에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토록 행복한 즐거움이 머지않은 훗날에 생사를 지키우는 아픔이 되어 되돌아올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참으로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상욱이 처가 어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방으로 돌아오니 수빈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로 누워있다. 이불을 살며시 들치니 수빈이 얼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게 꽤나 부끄러운 모양이지. 상욱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수빈을 안아 일으켰다.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금생에서 맺은 인연 내생에서도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오. 그 말을 누가 믿어? 그런데 수빈아, 나 걱정이 있다. 걱정? 상욱은 자신을 임신했을 때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하셨다는 일이 생각이 났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셨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임산부로서는 참아내기 힘든 주문을 많이도 받아단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아버지가 대를 이어 너에게 또다시 요구한다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보면 할 일이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우리 어머님 같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할 거야. 오빠 걱정할 거 없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설마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시겠어?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 아기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아버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거니까 그 점은 걱정할 거 없어. 수빈아, 넌 정말 착한 여자구나. 밖에서 장모님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과일 깎아다 놨은 게 들여다 먹으야? 상욱이 가슴에 안겨있던 수빈이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참말로 눈 뜨고는 못 보겠다. 너희들은 집에만 들어오면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으니 공부는 언제 하냐? 참말로 세상 좋아졌다. 수빈의 어머니가 웃음 띤 얼굴로 핀잔을 주며 과일 접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지금 질투한다요? 오메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별 요상한 소리 다 들어본다. 시상에 딸년 좋아하는데 시샘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내가 너희들 보기가 쪼개 민망해서 그러는 것뿐이다. 옛날 같았으면 어디라고 어른들 기시는데 쥐들끼리 희덕거릴 수가 있겠냐. 손목 잡고 비비고 오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허덜 말아라. 나는 밝은 낮에 너가 아버지 얼굴 한번 똑바로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거사. 그럼 엄니는 깜깜한 밤에만 아버지를 보셨단가요? 누가 아니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지거릴 시간 있으면 싸게 시댁의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이 아니야 이거사. 그들은 다음날 일찍 서둘러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상옥은 어린 나이에 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수빈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기왕에 임신을 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얼굴이 보고 싶었다. 내심으로는 그것이 효도라는 생각도 들었다. 예상대로 수빈의 임신 소식에 상옥이 부모님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오 경사로다 경사야. 내 이 기쁨을 새아기에게 뭐라고 치하를 하여야 되겠느냐. 5대 독자손이 생겼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있겠느냐. 상옥 아버지는 4대 독자인 상옥에게서 손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큰 소리로 말했다. 새아기한테는 부인께서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당장 잔치 치를 준비를 하시오. 이웃들도 초대하고 서울 사돈 4분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합시다. 그리도 기쁘십니까? 기쁘다 마다요. 내 나이가 벌써 7순이 가까워 죽기 전에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하였는데 이제 조상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 상옥은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수빈의 임신은 양가의 모든 가족에게 무한한 축복을 받았다. 수빈은 결국 새 생명을 위하여 휴학을 하게 되었다. 상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안만이라도 학업을 계속하라고 하였으나 수빈은 끝내 휴학계를 제출하고 말았다. 얼마 있으면 아기 엄마가 될 테고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상옥이 뒷바라지가 급한 터에 대학 졸업장이 되수냐는 것이었다. 어느덧 수빈의 몸은 만삭이 되어 배불뚝이로 변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출산 준비를 했다. 상옥은 그러는 수빈이 안쓰럽고 애잔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이 그들의 행복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오빠 뭐 하는 거야? 형님에게 편지 쓰는 거다. 형님? 어떤 형님? 내게 형님이라곤 처남 형님밖에 더 있니? 언제부터 형님이 되었는데? 만날 현씨가 하고선. 그런 말 하지 마라. 편지 쓸 때는 꼬박 형님이라 했다. 자우지가 치사하고 무심한 놈이야. 제가 언제부터 형이 됐다고 내가 10통쯤 편지 쓰면 한 통이나 보낼까 말까 한다니까. 외아버리 하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나 그 새끼 보고 싶어 죽겠는데. 군대 지원에 월남이나 갈까? 수빈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곱지 않은 눈으로 상옥을 쏘아보았다.
오빠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오빠는 이제 홀몸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알았어? 아, 그렇지.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부양 가족이 있다는 거. 상욱은 쓰던 편지를 밀쳐두고 수빈이 부른 배에 자신의 귀를 대보았다. 무슨 소리라도 들리는지 사뭇 심각한 표정이다. 그러는 상욱을 바라보는 수빈이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퍼졌다. 수빈아, 우리 아기 얼마나 답답할까? 깜깜하고 좁아서 말이야. 별소리를 다 하네. 오빠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깜깜하고 답답했어?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상욱은 무언가 불안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장충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위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전화를 받고 있는 상욱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며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미 전화가 끊겼는데도 상욱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리면서.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상욱이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쓰던 편지를 움켜쥐고 오열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혹시 현식 오빠에게? 무슨 일이냐 채근하는 수빈에게 상욱은 한참 만에야 무거운 입을 열었다. 수빈아, 현식이는 이제 우리 편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단다. 뭐라고요? 오빠가 우리 편지를 못 받게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식이가 전사를. 수빈이 상욱이 가슴을 세차게 밀어내며 경악했다. 그럴 리가,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 울부짖는 수빈을 상욱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행복하기만 했던 양가의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식의 전사 때문에 깊은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다. 틀림없이 살아 돌아옴하고 약속하고 떠났던 현식이 월남으로 파병된 지 10개월 만에 하얀 상자 안에 갇힌 유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토록 정의감에 불타던 현식. 다정하고 의리 있던 현식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었다. 며칠 전까지도 야자수가 그려진 편지에 우리들의 행복을 기뻐해 주었고 얼마 남지 않은 복무 기간을 마치면 모두 함께 모여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던 현식이 바람이 불면 몽땅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하얀 뼈가루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신이시여,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을 시샘하시옵니까? 우리들이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젊으나 젊은 청춘을 강제로 불러가십니까? 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불의에 투쟁하였고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주었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죄밖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 생각에는 그것도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놈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데려가야만 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요. 하나님, 당신은 실수하신 겁니다. 상욱을 가장 잘 이해해 주었던 현식이었다. 아무리 현식아 불러보아도 메아리조차도 없었다. 집안 식구들 모두가 넋이 나가 있었다. 모두가 뼈를 깎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상욱 역시 학업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토록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토록 젊은 피가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 넘치던 젊은 청춘이 이국 하늘에 고온이 되어 버리다니. 현식의 유골은 북한산 정상에 뿌려졌다. 상욱은 그날부터 음식을 전폐하다시피 하였다. 대학을 다니고 힘들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릴 것이라면 이토록 힘들여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아무 주막에나 들어가 닥치는 대로 퍼마시고 아무 곳에서나 몸 눕히고 잠이 들어도 어김없이 아침은 오는 법.
비단 이불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거나 다리 및 거적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결국 이처럼 어이없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거라면 대학을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상욱은 날이 새면 소주로 입을 축이기 시작해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주야장천 술로 나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으면 아무 곳에서나 잠이 들었다. 어느 곳에서 잠이 들건 어김없이 새벽은 찾아왔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 상욱은 또다시 술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인가. 하루 이틀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자 살을 에이는 슬픔도 뼈저리던 아픔도 허무함도 조금씩 현실에 희석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그토록 엄청난 아픔을 견디느라 애를 쓰는 상황인데도 상욱이 본가에서는 현식의 죽음보다는 수빈의 건강을 더욱 염려하는 눈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빈의 건강이라기보다는 수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이겠지만 북한산 정상에 뿌린 현식의 뼈가루가 비바람에 씻겨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상욱이 아버지와 장인 사이에 장시간에 걸친 밀담이 있었다. 상욱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시골집으로 돌아간 며칠 뒤 장인이 상욱을 안방으로 불렀다. 김서방, 나는 김서방 마음 잘 알고 있네. 자네와 현식이가 비록 남남으로 만나 천안 매제 사이가 되었으나 내 생각으로는 친형제 이상이었네. 하지만 어쩌겠나.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현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는 제 부모 앞서가는 놈인게. 그깟 녀석 인제는 이자 뿌리세. 그라고 미련둘 필요도 없고 제 부모 남겨두고 간 놈이 그게 어디 자식이요. 애물이제. 그러니 김서방 자네도 이제는 그 녀석 잊어야 허네. 기왕지사 간 놈은 간 것이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지사 아닌가. 그러니 오늘 수빈이 대불고 시골로 내려가게나. 그러고 자네도 고향에 맑은 고기 마시고 정신 차리고 올라와 남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늘 당장 말씀입니까? 그려. 지금 당장 내려가. 그건 안 될 말씀이십니다. 안 될 이유가 뭐인데. 아버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식이가 저렇게 되었는데 우리들마저 집을 떠나면 아버님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분간 이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괜찮요. 자네도 모아서 알고 있겠지만 수빈이 저것이 제 오르비 땜시 얼마나 상심하고 있는가. 저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는 것이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그거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네. 저의 몸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자뇨. 가슴의 응어리는 빨리 풀어야 하는 법이요. 저렇게 오래오래 가슴에 묻어두면 병이 되는 거요. 그러면 이제 싹이 트고 있는 어린 생명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 수빈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시댁으로 보내야 하는겨. 시집에 내려가 시집살이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빨리 채오래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러는 거요. 내 말 알아듣겠는가? 김서방. 그래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김서방, 그게 무슨 고집이란가? 자네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가? 모두가 자네의 가문과 수빈이를 위한 일이고 죄 없는 어린 새 생명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상옥이 장인어른과 수빈의 문제로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수빈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전 아버지 말씀대로 시댁으로 내려가겠어요. 시댁으로 들어가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다가 오빠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면 그때 다시 올라오겠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상욱은 수빈의 당돌한 태도가 놀라웠다. 수빈에게 저런 다부진 면이 있었단 말인가. 수빈이 강경하게 시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상욱도 말릴 수 없었다. 상욱과 수빈은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와 말없이 앉았다. 오빠, 내가 너무 냉정한 거야? 알긴 아는구나. 너도 생각해봐라. 지금 장인 장모님 심정이 어떠시겠어. 그런데 하나 남은 너마저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실까. 수빈이 눈에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집에 있는다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도 없고, 집에 있으니 현식 오빠의 옛 추억만 되살아나 나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 아기가 더욱 소중하잖아. 오빠가 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응? 모르겠다. 내가 어찌해야 좋을지를. 그들은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다. 너 나도 없는 시집에서 시집살이 할 자신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오빠가 많이 보고 싶겠지? 아빠 엄마도.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예쁜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외손자 안겨드리면. 수빈은 억지로 참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제 수빈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 있었다. 수빈의 결심이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강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상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국 수빈은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상욱은 학생신분이라서 생각하지 못했던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상욱의 생활은 엄청나게 변했다. 수빈의 몸 하나만 빠져나갔는데 서울이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이 상욱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다. 지금 이 시간에 수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욱은 수빈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학교를 마치려면 아직도 까마득한데 수빈이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미안하기도 했다.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려니 생각을 하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정녕 이런 것이 부부의 정일까? 상욱은 당장이라도 학교를 걷어치우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학 졸업장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수빈과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완고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에는